파스칼 인생 공부. 블레즈 파스칼, 김태현.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 허약함, 교육 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쓰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 인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 소외와 심리적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스칼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며 사유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재능을 타고 태어나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선택 너머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마쓰시타 고노스케처럼 자신의 한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도 짐승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가 되려는 자는 짐승이 된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급진적 지도자로 떠오르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혁명 초기, 그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중의 희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폭력과 억압의 길은 로베스피에르를 변질시켰습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천사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는 잔혹한 공포정치를 펼치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혁명의 불꽃 속에서 천사와 괴물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의 모습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남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사례에서 보듯 파스칼은 인간을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이고 감정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이상과 높은 지향을 두고 있지만 완벽하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천사가 되려는 자가 오히려 짐승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인간성을 잃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즉,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포용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애와 자존심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 자기애는 가장 큰 아첨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에 있는 맑은 샘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위를 식히고자 샘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고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물 위에 비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는 자기애를 뜻하는 용어로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자기애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사랑을 뜻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자기애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신만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현 시대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개인이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곧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쌓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인정 욕구를 부추기면서 과도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 역시 따라붙습니다. 이런 역효과를 들어 파스칼은 자기애를 가장 큰 아첨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기애가 강하다는 건 스스로에게 아첨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단점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자기애는 현실을 왜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단점마저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기애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 존중,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겸손함 유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타인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넷째, 자기 발전에 집중, 외적인 인정보다는 내적인 성취와 자기 발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불안과 고독은 당연하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중년기에 깊은 불안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고독한 밤, 촛불 아래에서 써 내려간 글들은 그의 내면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의 펜 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듯 보이는 미지의 공간,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굉장한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연결된 관계 속에는 우주와 같은 광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우주 속 인간의 불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스칼은 생각하기를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철학은 생 그 자체의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와 삶에 관한 사유, 명상, 철학적 성찰 등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불안을 직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무한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수많은 과학적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해변을 거닐다가 작은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신비로운 바다의 해변에서 조약돌을 줍는 아이일 뿐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는 미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턴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인식했고 무한한 것들이 존재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인간의 지식이 무한한 신비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과학 발전과 기술 도약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신앙과 영적 경험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파스칼의 말을 여기에 빗대어 해석하자면 이는 과학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신앙과 같은 초월적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이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이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AI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I 역시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도덕적 판단이나 감정적 교류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혜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AI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간과 서로 보완에 맞춰간다면 더 편리하고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때 이성적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불확실한 변수에 좌절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무한한 것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더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